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전기 기능사 필기 문제 중에서 전기 이론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CBT 형식이고 문제는 이제 다 이제 뭐 기기나 아니면은 뭐 법규나 다 이제 섞여서 나오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좀 이제 구분해 좀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앞쪽 이제 20문제는 이제 전기 이론 문제고 그 뒤에 이제 또 20문제는 전기 기기 문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는 이제 전기 이론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보시면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반도체 소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가 있고 이제 N형 반도체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이제 접하죠. 이렇게 P형, N형 이제 반도체를 접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교류에 대한 파형이 이제 입력이 되면 요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화살표 방향으로는 이제 신호가 이제 통하는데, 요 반대쪽 방향으로는 막혀 있죠. 요 반대쪽 방향으로는 이제 신호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초록색 방향으로 이제 도체가 되고, 요 이제 빨간색 요 방향으로는 이제 부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반도체인 거죠. 도체이기도 하고, 이제 부도체이기도 한. 그래서 이쪽 초록색 방향으로는 이제 도통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이쪽은 이제 이렇게 흐르죠. 위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파형이 이제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신호가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다이오드를 통과하면 이렇게 이제 한쪽에만 신호가 남는 그런 이제 파형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류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이 되겠죠. 이제 해설을 보시면 이제 PN 접합 반도체, 그렇죠? 그 반도체를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그런 물성을 가진 것을 이제 우리가 반도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다 하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15ohm의 저항에 2A의 전류가 흐른다.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오음의 법칙은 우리가 V는 I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뭐 그림으로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많이 하죠. 그래서 V 얘가 전압이죠. 얘가 전압. 얘는 전류,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저항인 거죠.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고, 그렇죠?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고, 저항을 구하고 싶으면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된다. 여기 이제 오음의 법칙인 거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전압은 얼마인가요? 전압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죠.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하고 전류를 곱하면 되죠. 전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2A, 그렇죠? 2A의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그 저항은 얼마라고 했어요? 15ohm의 저항이다. 그렇죠? 15ohm의 저항이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랑 저항을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0 하니까 20V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3번.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있어요. 그때 비투자율이 10이면 철심의 자석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환상철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리 모양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환상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리 모양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이제 환상 철심, 철로 만든 거죠. 이렇게 철로 만든 것에 대한 자장의 세기가 이제 H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장의 세기가 H. 전개, 자개 이제 이런 내용 아시죠? 전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에 대한 거고, 자개는 이제 N극, S극 이런 거에 대한 건데 H라고 하는 건 이제 자개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 자장의 세기가 자개의 세기가 이제 H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때의 비투자율인 10인 물질로 바꿨을 때의 자석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석 밀도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투자율에다가 자개의 세기를 이제 곱하면 이게 이제 자석 밀도가 되는 거죠. 단위는 이제 웨버 퍼 메타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투자율. 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자석
자석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율이 크면은 좀 더 쉽게 자석으로 만들 수 있고, 자석이 훨씬 더 잘 통과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투자율에다가 자기의 세기를 곱하면 걔가 이제 자석의 밀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비투자율이 10인물질로 바꾸었다.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공 중의 투자율하고 비투자율이라는 걸로 이제 나뉠 수가 있어요. 요 투자율은 진공 중의 투자율하고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 이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마다 값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물체마다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투자율, 요 비투자율을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요걸 이제 10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요걸 10으로 바꾸겠다. 그랬을 경우에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이제 10으로 바꿨으니까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죠. 요거하고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까 요게 10만큼 커지면 요것도 10만큼 커지겠다.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까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런 공식들은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속 밀도는 투자율에다가 자기의 세기를 곱한 값이다. 투자율은 진공 중의 투자율하고 이제 뭐 비투자율이 있다. 요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4번. 역률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역률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유효분이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무효분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우리가 피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피상분에다가 이렇게 각을 끼고 도는 거, 삼각함수에서 이 각을 끼고 도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각을 안 끼고 돌면은 우리가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세타까지 쓰면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요걸 이제 우리가 역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피상분의 유효분인 거죠. 피상분의 유효분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부르는 거고, 역률은 여기 이제 힘력자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힘을 잘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비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서는 교류에서 유효 전력을 P라고 했어요. 요거를 P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상 전력, 무효 전력을 PR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피상 전력을 PA라고 하면 그때의 역률을 구하는 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피상분의 유효니까는 PA분의 유효니까는 P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얘를 이제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시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이제 퍼센트로 표현이 되는 거죠. 5번. 코일에 감긴 수와 전류와에 대한 곱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이제 전개하고 자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성질이 좀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철심이 있어요. 철심이 있다. 변압기 같은 데 이제 보통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런 네모진 철심이 있고, 여기다가 요렇게 구리선을 감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권수라고 부르고, 표현은 보통 이제 N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구리선이 감겼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전압을 인가를 하면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요 구리선을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자개가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개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전개는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해요. 여기다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으면, 그렇죠? 여기 전압을 가하면 I라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I라고 하는 전류랑
이건 전개에서죠. 전개에서 I라고 하는 값이랑 요건 이제 자개 쪽인데 자개에서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 조금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기에 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기전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적인 힘을 발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전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자개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전개라고 부르고 얘를 자개라고 부르면, 그렇죠? 전개에서의 전류는 자개에서의 자속하고 개념이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러면 전개에서 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면 이 자개에서도 이 자속을 흘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자력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조금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코일에 감긴 수와 전류와에 대한 곱, 그렇죠? 아까 요 n을 우리가 이제 코일에 감긴 권수라고 했는데 요 권수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자력이다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서는 답이 2번이 됩니다. 코일에 감긴 수와 전류에 대한 곱을 우리가 이제 기자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얘를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F를 이제 기자력에 대한 힘으로 표현을 하는데, 권수에다가 이제 전류를 곱하면 걔를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전력, 기자력 이런 이제 개념들 같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공기 중에서 반지름 10cm 원형 도체에 1A의 전류가 흐른다. 요런 이제 동그란 원형 도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1A의 전류를 흘린대요. 1A의 전류를 흘렸더니 원의 중심에서 이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요 중심에서. 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의 이 중심에서의 자기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요 식은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R분의 이제 I로 구하죠. 권수가 이제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만약에 얘가 더 많이 감겨 있으면 여기에다가 얘가 만약에 더 많이 감겨 있다. 그래서 n만큼 아까 이제 권수 아까 했었죠. n 번만큼 권수가 감겨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n만큼의 이제 권수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권수가 한 번만 감겨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n 빼고, 그렇죠? 그냥 i만 쓰시면 돼요. 공식이니까 이제 유도돼서 나오는 식인데 여기서 그 뭐 유도를 하는 것까지는 아닌 거니까는 이 R분의 I.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반지름이 10cm죠. 그러면 2 곱하기 0.1 요거에 대한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이제 미터로 바꾸면은 0.1 이렇게 쓰시는 거죠.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아까 1A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거 계산기로 누르시면 5A 암페어 톤 퍼 메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아시겠지만은 전류가 흐르면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개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이제 자개가 이제 형성이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는 자개가 흐르는 거죠.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처럼 이렇게. 또 자개 때문에 전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직각 방향으로 자개가 발생을 하고 자개에 의해서 직각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하죠. 그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자연계의 자연스러운 이제 모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더 이제 보시자면 요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1A의 전류가 흘렀을 때에
그 중심을 통과하는 자개는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에 그 전류 주위를 회전하는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2파이 분의 I로 구해요. 식이 조금 비슷하죠, 모양이. 요거는 파이가 들어가고 요거는 파이가 안 들어가는데 요거랑 요거를 유도하는 식은 전혀 다른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파이가 빠져서 얘가 되거나 뭐 그런 두 식에 대한 연관성은 없어요. 그냥 모양이 이제 좀 이제 비슷하다 뿐이죠. 그 발생하는 원리가 이제 비슷하니까는 식의 모양이 좀 이제 비슷하다 뿐이지 유도되는 과정은 좀 전혀 다르고. 그래서 요거랑 이제 구분해서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는 좀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그 중심의 자개를 구하는 공식인 거고, 얘는 요거는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 주위에 발생하는 자개의 세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구한다. 요거 좀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시고 7번 유효분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었어요. 유효분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교류죠. 교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8오hm, 저항이 8ohm인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덕턴스가 리액터 유도성 리액터죠. 유도성 리액터가 이제 6ohm이 되는 거고, 전압이 이제 100V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도성. 콘덴서는 용량성. 자, 이렇게 콘덴서는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때에 유효분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아까 앞에서 유효분, 무효분 해가지고 이제 요거 직각삼각형 이제 했었죠. 이 8은 저항은 이제 유효분 성분이에요. 요거 8은 이쪽이고요. 8ohm이 이쪽이고, 얘 이제 리액턴스 부분은 리액턴스나 유도성이나 용량성은 이제 리액턴스 부분은 이제 무효 쪽에 이제 해당하는 거여서 이쪽이 이제 6oh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코사인이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P상분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그럼 이제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유효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유효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냐면 P상분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지금 구하는 게 전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아까 오음의 법칙 했으니까 이렇게 저항만 있으면은 R이지만은 요게 요렇게 리액턴스까지 있으면 요거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를 표현을 하는데, 임피던스나 요거는 똑같아요.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제 Z라고 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임피던스 분의 전압. 임피던스 분의 전압.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임피던스가 뭐예요? 임피던스는 저항에다가 리액턴스를 이렇게 더하는 거여서, 요거는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R의 제곱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게 R이고 이게 리액턴스고 이게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데, 물론 계산기로 넣어도 되죠. 88에 요거 8제곱 플러스 6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 중에서 암기할 수 있는 게 2개 정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6, 80하고 3, 4, 5.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얘가 6이고 얘가 8이면 임피던스는 10이에요.
88, 64, 66에 36이니까 더하면은 걔가 이제 100이 되니까 루트를 씌우시면은 걔가 10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얘가 3이고 얘가 4면 얘는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3, 4, 5, 6, 8, 10 이 정도는 이제 뭐 시험에 자주 나오고 계산기를 굳이 안 눌러도 되는 것들이니까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8하고 6이니까 한번 넣어보시고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어쨌든 10이 나온다. 얘는 100. 그러면 전류값이 얼마예요? 10A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효분이 얼마냐, 그렇죠? 근데 아까 유효분은 얼마라고 말씀드렸냐면 P상분에다가 역류를 곱하는 게 이제 유효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유효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 유효분 전류는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8. 그러면 요거 날라가니까 유효분 전류는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8A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은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개념들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푸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오음의 법칙, 그렇죠?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역률에 대한 개념, 요 이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푸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너무 중요하고,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는 까먹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8A. 8번.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는데 잘못된 거는 뭐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하고 전류 법칙이 있죠. 쭉 읽어보시면 4번에 보시면 계산 결과가 전류가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로 표현된 거는 이제 같은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다. 얘를 이제 I4라고 하고 얘를 I1이라고 하고 얘를 I2라고 하고 얘를 I3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I1, I2, I3 들어가는 건 얘죠. 나가는 건 뭐예요? I4. 그래서 요게 합이 같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I4랑 같은 거죠.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마이너스 I4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때에 요 마이너스 I4라고 하는 거는 요 전류랑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라고 이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100마이크로페라스 콘덴서에 1000V 전압을 가했대요. 그래서 충전을 시켰어요. 콘덴서가 있는데 콘덴서에 전압을 인가를 해서 1000V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충전을 시켰어요. 충전한 다음에 충전을 한 다음에 전원을 제거를 하면 이제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던 전하가 다시 방전을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충전한 다음에 이 저항을 통해서 이제 방전을 시켰어요. 그때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열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게 이제 콘덴서일 경우하고 이제 인덕터일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 비슷한 문제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왜 W니까 왜 반 2분의 1이죠. 왜 반만 시버 자승
이고요. 예, 발음이. 요거는 이제 C일 때, 그렇죠? 그리고 예, 인덕터의 경우에는 왜 반만 Li 자승이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인덕터의 경우.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씩 예, 기억을 좀 해두시고 예, 문제에서는 이제 콘덴서를 사용을 했다라고 했으니까는 예, 요 위에 거를 예,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콘덴서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예, 100 마이크로페럿이니까는 10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1000V, 100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 값이 나와요. 얘가 이제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네요. 50J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1000의 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이니까 여기 10의 6승이죠. 여기 10의 6승이고 요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2 나누기 100 하면 이제 50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50J이 나와요. 근데 문제 보세요. 문제를 봤더니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라고 했냐면 그 단위가 뭐냐면 몇 칼로리인가 이렇게 나왔죠. 몇 칼로리인가. 그럼 요거를 칼로리로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요거를 칼로리로 단위를 바꾸셔야 되는데 1줄은 0.24 칼로리예요. 열량이죠.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니까 50줄을 칼로리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50에다가 얼마를 곱하시면 되냐면 0.24를 곱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0.24를 곱하면 돼요. 그럼 50 곱하기 0.24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칼로리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들 다 좀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1줄이 0.24 칼로리다. 그리고 에너지 요거 1 구하는 거. 왜 반만 씹어 자승하고 왜 반만 Li 자승하고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해두시자면 요 줄이라고 하는 거랑 와트세크라고 하는 거랑 단위가 똑같아요. 요 와트세크랑 줄하고 단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선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가고.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 3고조파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이제 구형파라고 하는데 비사인파죠. 사인파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사인파고 이렇게 생긴 게 사인파, 이렇게 생긴 게 사인파죠. 사인파고 이거 이제 비사인파인데 3고조파 주파수가 이제 얼마만큼이 될까요? 우리가 주파수 F는 어떻게 구해요? 주파수 F는 주기분의 1이죠. 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거죠. 똑같은 모양이 다시 시작되기 전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음은 다시 모양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한 주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주파수는 그 주기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기본파일 때 3고조파가 아니고 기본파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주기가 10ms라고 했으니까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그러면 요거는 100Hz가 되겠어요.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 이제 분수니까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이건 기본파일 때. 그럼 3고조파는 요거 한 주기에 기본파가 하나면 3고조파는 요 한 주기에 몇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3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맞나? 하나, 둘, 아이고. 좀 잘못 갔다. 쭉 지우고.
이렇게 3번, 이렇게 1번, 2번, 다른 색깔,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주기에 기본파가 1번이면 3고주파는 그 사이에 이제 3번만큼 주파수가 더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기본파가 100이라고 하면은 3고주파는 여기다 몇 배를 더하시면 돼요? 3배. 그러면 3고주파는 300Hz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과 같은 3고주파 주파수는 300이다. 그래서 기본파랑 고주파에 대한 개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주파수가 주기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식은 아닌데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죠. 답은 3번이고. 12번. 8 플러스 J의 6으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요건 이제 아까 그랬던 직각삼각형 똑같아요. 얘가 8 플러스 J의 6, J의 6 일 때 요 크기 i는 얼마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는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시는 거죠.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루트.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6, 80 정도는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한 개의 전자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전자가 뭐예요? 전자는 우리가 원자라는 게 있고, 이건 핵이죠. 핵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핵이고, 그렇죠? 핵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것을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데, 이 전자 하나에 대한 질량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구해봤더니 답이 2번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 문제니까는 구조만 대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양자 한 개에 대한 질량은 이제 풀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양자는 요 핵에 있는 게 이제 양자인 거죠. 핵에는 이제 양성자랑 이제 중성자랑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콘덴서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J 오메가 C분의 1로 구하죠. 그때의 요 C가 이제 정전 용량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얘가 커질수록, 그렇죠? 커질수록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니까는, 그렇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답은 3번이고. 14번 p-n 접합의 순방향 정합, 역방향 전압. 요거 이제 아까 앞에서 처음에 1번 문제 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p-n 접합 보시면은 여기 이제 p-n 접합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다이오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순방향. 순방향으로는 전류가 흘러요. 순방향으로는 신호가 흐릅니다. 신호가 흐른다는 말은 저항값이 이제 작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역방향으로는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항값이 크다. 저항값이 크면 잘 못 흐르니까. 저항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게 저항이 하는 역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역방향의 경우에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항값이 크다라고 이제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적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이러한 신호가 입력이 되면, 그렇죠? 이러한 신호가 입력이 되면 한쪽 방향은 존재하고 역방향은 없고, 그렇죠? 역방향은 없는 거죠. 신호가 흐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류작용이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걔를 이제 우리가 정류라고 하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이제 바꾸는, 완벽한 직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직류를 바꾸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류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14번 답이 뭐예요? 답이 2번이죠. 순방향은 저항이 작고, 그렇죠? 역방향은 저항이 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15번. 내부 저항이 기전력이 50이고 내부 저항이 5인 전원이 있대요. 이렇게 전원이 있는데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얘는 5고 기전력은 50이고 이런 이제 회로가 있는데 최대 전력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이제 부하를 또 이제 연결할 거예요. 부하를 이제 연결할 건데 그렇게 부하를 연결했을 경우에 이 저항값을 얼마로 해야지 최대 전력이 될까요?를 물어보는 거죠. 최대 전력에 대한 조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력을 구할 때 I 자승이 R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I 자승이 R로 이렇게 구하고 그때 이제 요 저항에 대한 전류에 대한 값은 여기에 저항이 요 스몰 r도 있고 대문자 큰 R도 있으니까는 저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소문자에다가 대문자 서 얘를 이제 만약에 V라고 하면은 V의 제곱, 얘가 전류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게 가장 큰 값을 얻으려면 요거를 가장 이렇게 전력에 대한 값인데 요 전력이 가장 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생소하지만은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서 그 미분한 값이 저 앞에 있는 것을 미분한 값이 0이 되면 가장 큰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그것까지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봤더니 요 앞에 있는 걸 미분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 미분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요 소문자라고 대문자 R이 같을 때 저 미분한 값이 0이 되더라. 그 말은 저 두 개가 같을 경우에 전력이 가장 큰 값을 얻을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가장 큰 전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대문자 R 대신에 소문자 R을 넣어도 되겠죠. 어차피 소문자 R하고 대문자 R하고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자 R 플러스 소문자 R 분의 V의 제곱에 곱하기, 그렇죠? 그럼 요거는 2R이죠. 요거는 2R. 2R이죠. 2R인데 제곱이 있으니까는 여기 제곱이 붙을 테고 여기도 제곱이 붙겠죠. 그럼 이게 곱해지면은 요거랑 하나 날라가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2가 아니지. 제곱이니까는 4죠. 써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2R의 V의 제곱에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요 제곱이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4R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R이 되겠죠. 요거랑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러면 4R분의 V 제곱이 될 거고 저항값을 R은 얼마라고 하냐면 5라고 했으니까는 4 곱하기 5. 전압은 얼마라고 했어요? 50V라고 했으니까 5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25가 되겠더라. 답은 4번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최대 전력을 구하는 거에 대한 식이 요거는 4R분의 V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내부 저항값. 4R분의 V제곱이다. 최대 전력을 구하는 식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죠. 16번 1kWh는 몇 킬로칼로리일까요? 그렇죠? 1
1kWh인데 요 아워는 시간이에요. 요건 시간이죠. 요건 시간이니까는 초로 표현을 하면은 60 곱하기 60이에요. 60분의 60초니까. 그러면 1kWh를 초로 표현을 하면은 요거는 3600이 36이니까는 3600 kWh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와트시가 뭐라고 했어요? 와트시. 와트시가 얼마냐면은 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문제 보세요. 문제. 1kW는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요 줄을 칼로리를 바꿔야 되겠죠. 킬로는 앞에 있으니까는. 킬로는 앞에 있으니까는 요거 빼고 줄을 우리가 칼로리로 바꾸셔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문제 풀 때 1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칼로리로 바꾸면 0.24 칼로리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다 얼마를 곱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0.24를 곱하면 걔가 이제 칼로리 값으로 이제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이제 뭐 풀이에서는 4.2분의 1이라고 썼는데 4.2분의 1을 하면 걔가 0.24예요. 그렇게 하면 860kcal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860kcal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죠. 1kWh가 860kcal네 라고 하는 것도 암기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암기를 못하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답은 1번이고 17번 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하를 20cm만큼 이동을 시킬 때에 400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다. 우리가 1인데요. 1. 뭐 1을 여러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처럼 전하 하나에 대한 전하를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전위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 전위차에다가 전하 하나에 대한 용량을 곱하시면 돼요. 요거랑 그 아까 앞에 써드렸던 거 있죠. 2분의 요것도 2분의 1 왜 반만 씹어 자승인데 요거랑은 조금 달라요. 적용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전하 하나를 이동할 경우에 요식을 쓰고 요식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문제에서 콘덴서 같은 거 나왔을 때 때의 에너지가 1이 얼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요식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앞에 썼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요식을 적용을 할 거예요. 전하 하나를 이동할 경우에 전위차가 그만큼 발생했다. 1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전하에 대한 전기량이 얼마냐 이제 물어봤으니까 요 Q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Q가 얼마일까요? 자, 요 Q가 얼마일까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Q는 V만 넘기면 되죠. V분의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됐냐면 400줄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 거고요. 전위차는 얼마라고 했냐면 100V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4쿨롱. 그렇죠? 그래서 전하 하나가 이동했을 경우에 하는 일은 이렇게 구한다. 또 많이 나오는 식은 아까 이제 왜 반만 씹어 자승이 이제 많이 나오는 식이고 가끔 이제 이런 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8번 콘덴서 3개를 병렬 연결했다. 콘덴서 3개를 병렬하는 거는 이거죠. 이렇게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그렇죠? 병렬로 연결한 거는 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식은 저항이 아니지 여기가 병렬이야. 병렬로 연결한 거는 이게 병렬이죠. 지금 두 개의 내용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병렬이죠. 이렇게 해서 병렬로 연결한 거는 이제 콘덴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거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거
저항. 요 두 개는 식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일 경우에 얘가 만약에 R1, R2, R3면 직렬일 경우에 전체 저항값 어떻게 구해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구하죠. 콘덴서는 구하는 식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C1, C2, C2, C3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합성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되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는 13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 3, 6이니까는 7이 되는 거죠. 아니 왜 7이야? 10이죠. 4니까는. 자꾸 중간을 생략하고. 그렇죠? 4에다가 6을 더했으니까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19번 어떤 회로에 이런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플러스 2파이라고 했는데 전류에 대한 식을 보면 뒤에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있죠. 이 파이가 얼마냐면 180도예요. 그럼 180도를 2로 나눴으니까 몇 도예요?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랑 허수라는 게 있죠. 실수랑 허수라는 게 있어요. 허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j 의 값을 쓰는데 이렇게 90도만큼 플러스 그러니까 요 j라는 값은 요 j라는 각도로 따지면 얘는 플러스 90도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j면은 플러스 90인 거고 만약에 j가 한 번 더 갔어. 그럼 j의 제곱이죠. 요거는 j의 제곱이면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럼 요거는 180도. 만약 j가 3개야. 그러면 j의 3승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는 270도. j의 4승이면 0도가 되죠. 이런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90도라고 하는 거는 j의 값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j라고 하는 거는 90도 빠르다라고 하는 것. 마이너스 90도면은 90도 느리다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j 이제 플러스 90이라는 이제 값이 나왔으니까는 요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전류가 90도만큼 빠르다. 뭐보다? 전압보다. 그래서 전압보다 여기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빠르구나 라고 이제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저항이라는 게 있고 아까 유도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용량성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단 그냥 저항인 거고,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덕터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콘덴서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는 얘는 코일인 거고,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전압하고 저항에 대한 관계가 어떠냐?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죠.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류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한 내용인데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류의 위상이 저항은 같고 얘는 전압하고 전류하고 얘는 같아요. 인덕터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느리죠. 콘덴서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빨라요.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식을 봤더니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는 90도만큼 위상이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소자인 거냐면 콘덴서, 그러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를 가지는 그런 회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19번에는 이 회로는 이제 용량성 회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류에 대한 값이 같으냐, 느리냐, 빠르냐 이런 걸로 우리가 소자가 어떤 소자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전류와 전압이 저항소자면 전류는 전압하고 이제 위상이 똑같은 거고, 유도성이면은 전류가 느린 거고, 용량성이면은 전류가 빠르다. 요거는 기억을 좀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19번의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0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인덕터인 경우에는 왜 반만 Li 자승인데, 문제에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전류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를 물어봤죠. 그러면 나머지를 반대로 넘겨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류의 자승이 2가 넘어갔으니까는 이 W에다가 L은 넘어가면 L이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니까는 이거 지우고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덕턴스가 4라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됐냐면 18만큼.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은 3 이렇게 하면 2고 298이니까는 그쵸? 그래서 3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1회 전기 이론에 대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